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가 가득 찬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사람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적 효율성과 그 적응성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에는 기름을 쳐주어야 하지만은 사람의 몸은 그 내부에서 적당한 정도의 양의 기름을 생산해서 모든 부분에 골고루 공급합니다. 사람의 몸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떤 공장보다도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화학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살, 피, 뼈와 이로 각각 변화시킵니다. 몸은 또한 난방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매일 먹는 음식을 연료로 하는 살아있는 난로입니다. 이 음식 연료가 산화됨에 따라 열과 에너지가 체내에 공급됩니다. 가열 및 냉각장치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병을 이기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우리의 체온을 평균 36도 5분 내외로 유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에 가장 흡사한 카메라는 눈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카메라나 또는 우주선의 발사를 세밀히 찍어내는 거대한 카메라는 눈의 렌즈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렌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물체에 초점이 맞았다가 그 거리에 변동이 생긴다면 초점이 흐려지므로 새로운 거리에 따라 렌즈의 초점은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카메라에 있어서는 이 초점 조절은 손으로 해야 하지만은 눈에서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섬세한 근육이 무의식 중에 하루에도 수천 번씩 초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사진은 흑백이 아니고 칼라입니다. 정지된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영화입니다. 무성이 아니고 유성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귀 속에 있는 기관이 조그마하고 완전한 악기로서 다시 연주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피아노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아노는 죽은 송장처럼 소리를 안 냅니다. 다만 공기를 진동시킬 뿐입니다. 피아노의 건반을 치면 헬트 해머가 줄을 때려 각각 진동수대로 진동을 일으킵니다. 진동을 일으킨 줄은 각각 진동수대로 공기를 또한 진동시킵니다. 이 공기 진동은 웨이로 전해지고 이도를 거쳐 중위의 연결기관을 통과하여 와우각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것은 소라 껍질 모양으로 말려 있습니다. 만일 와우각을 펼칠 수 있다면 피아노와 비슷한 악기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피아노보다 훨씬 복잡하고 훌륭합니다. 귀는 24,000개의 악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면 귀의 작은 건반들이 같은 음정으로 연주되며 각 줄에서 나는 소리를 뇌에 전달합니다. 웨이는 공기 중에서 작용하지만 와우각은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를 소리로부터 액체로 옮기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지만 귀 안에서는 이 문제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훌륭히 해결됩니다. 그것은 2개의 막과 또한 3개의 연결된 잔뼈로서 이루어집니다. 귀 안에 있는 이 잔뼈들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꼭 알맞는 크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른과 아이의 귀에서 나온 뼈들입니다. 사람의 뼈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발달되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뼈가 오직 이것뿐이란 사실은 우연한 일일까요?
귀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소리 탐지기의 하나입니다. 크게 울리는 대포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나뭇잎 소리, 그리고 고양이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음향기술 분야의 과학자들은 귀의 놀라운 감도를 연구할 수 있는 특수한 방을 고안해냈습니다. 특수 제품의 벽은 잡음을 흡수합니다.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음 장치가 된 방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기 분자가 귀에 고막에 부딪히는 소리, 심장이 갈비뼈를 밀어치는 소리, 여러분은 산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작은 펌프는 1분 동안에 5.6리터의 피를 수십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을 통해서 뿜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큰 휘발유 트럭에 가득 채울 만큼의 피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일소형을 통하여 심장은 80km에 걸쳐 줄지어선 기름차에 가득 채울 만큼의 피를 뿜으며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25억 번을 고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의 머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조그마한 머리 속에 사람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중에서 몇 분 동안 오늘 그리다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방위를 잡고 낯선 곳의 그 먼 거리를 곧장 날아 집으로 돌아오는 비결 말입니다.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상한 능력 때문에 비둘기 기르는 것이 대중적 취미가 됐습니다. 어린 비둘기가 날 수 있게 되면은 곧 집을 떠나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오랜 기간 강훈련으로 숙련과 인내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800km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해가 떠오르자 비둘기들의 경쟁 비행이 시작되는데 수천 마리의 훈련된 비둘기들이 공중에 날아오릅니다. 아무도 이 비둘기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들은 수백 킬로미터의 낯선 곳을 날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각까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태평양 물대새에 비하면 아주 풋내기입니다. 물대새는 동부 시베리아와 알라스카에서 서식하지만 하와이 제도에서 겨울을 납니다. 늦은 여름에 다자란 물대새들은 3,200km의 바다를 건너 긴 2주 여행을 합니다. 먹이나 휴식을 위해서 머무는 일 없이 새들은 어김없이 넓은 태평양상의 이 조그마한 섬으로 모여듭니다. 어린 것은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가 지난 후에 날 수 있게 되면은 곧 2주 여행을 할 충동을 느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물대새들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길을 3,200km나 날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가는 새들도 물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새들도 여행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물대새로 하여금 보지 못한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일까요? 만일 물대새가 길을 잃어 섬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신의 항공기가 항로를 바로잡기 위하여 매우 복잡한 계기가 필요하며 많은 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비행사들과 기술자들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On 16 Bravo, I wanted you to fly westbound over 25 left. However, now that you started the left turn, continue to left turn out now. VFR midfield left turn and 그런데 이 조그마한 머리 안에 인간의 과학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악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만일 박쥐의 꿈을 꾼다면 말입니다. 박쥐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동물입니다. 다른 포유동물처럼 박쥐는 새끼를 낳고 젖을 빨립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박쥐의 서식처입니다. 박쥐만이 여기서 안식을 느낍니다. 집값도 적당하고 이런 곳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박쥐의 서식처를 찾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합니다. 과학자들의 관심은 박쥐의 놀라운 비행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박쥐를 잡는데 그것은 실험실에서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잡혀온 박쥐들은 곧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합니다. 미키는 우리가 발견할 때 고아였지만 곧 실험실의 귀염둥이가 됐습니다. 그는 먹이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유병도 크게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미키는 우유병과 친숙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에 미키와 우유병은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실험실에서의 우유병만이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박쥐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박쥐들은 군대 생활을 해본 일이 없지만 자기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쥐의 날개 길이는 가로막대 사이의 공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솜씨를 부려야 그 사이를 날 수 있습니다. 박쥐를 풀어놓고 마음속으로 그 박쥐가 책에 씌어 있는 대로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 보세요. 박쥐는 장님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쥐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그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실험을 해봅시다. 눈가림을 하고서도 그는 먼저번과 같이 장애물을 기술적으로 잘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알아낸 바로는 박쥐가 날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이크로서는 그 소리를 잡을 수 없고 사람 귀의 가청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 박쥐를 위해서 매초 32,000사이클에 맞춘 특수 고주파 앰프를 사용하면 들리지 않는 박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박쥐의 귀는 고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박쥐 자신이 내는 소리가 비행을 인도하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쥐의 입을 묶어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박쥐가 비행 중에 발하는 소리의 메아리를 받아 안내 신호로 삼는다는 것을 과학이 결정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사람이 만든 레이더는 많은 무게의 장비와 그것을 다루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쥐의 그 놀라운 레이더를 조그마한 머리에 담고 다닙니다. 그 레이더는 동굴 속 암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게 하며 함께 나는 다른 박쥐들과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줍니다. 박쥐는 어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장비를 얻었을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한 지능적 계획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능이겠습니까? 박쥐의 지능일까요? 봄과 여름밤에 남캘리포니아의 바닷가로 가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소풍객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어이, 그로니원이다. 빨리 와봐요. 그러자 그들은 아주 귀한 일을 하려고 모입니다. 고기잡이 낚시줄은 어디 있죠?
장대나 그물도 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잡을 수 있을까요? 물을 떠난 물고기. 네, 이 물고기들은 우연히 물에서 해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지에 알을 낳기 위해서 물에서 일부러 올라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육지에 알을 낳는 물고기는 이것뿐입니다. 육지에 알을 낳는 물고기, 생물계 현상 가운데서 가장 희귀한 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므로 남캘리포니아 해안 몇 군데를 빼놓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암컷이 모래를 파고 꼬리부터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일단 알을 낳고 나면 어미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 노력이 시작됩니다. 만일 그가 다음 물을 놓치면 살아남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알을 낳는 것은 언제나 물이 해안에 가득 차 올라 있을 때입니다. 그 뒤에 물은 점점 밤마다 내려가 가장 낮은 썰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은 물가에서 수십 미터나 멀리 떨어지게 되며 고기가 살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서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 따뜻하고 습기 찬 모래 밑에서 알이 자랍니다. 이곳 실험실 현미경 사진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래 밑에서 일어나는 부화 과정을 관찰 연구합니다. 이 알들은 불과 몇 초 전에 나온 것인데 그중 하나를 관찰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간 단축 현미경 사진 장치를 사용하면 여러 날을 단지 몇 초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 놀라운 광경, 곧 세포 분열을 통해 일어나는 마술 같은 생명의 신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냘픈 생명이 움직이는 것은 원안에 보이는 배반이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될 때입니다. 약 30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4개의 세포로 분열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분열은 계속해서 8개, 16개, 32개, 64개로 올라가 결국 수십만 개 세포로 번집니다. 이 일정한 모양이 없는 덩어리는 실제로 고기가 되어가는 도중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특징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크기, 모양, 색깔, 버릇.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정확하게 밀물썰물을 가름해 알맞는 시간에 알을 낳는 신비한 능력을 담은 바로 그 세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머리와 눈입니다. 새로 형성된 이 고기의 근육이 일으키는 최초의 동작은 시간 단축 현미경 사진 장치를 통해서 본 일련의 발작적인 움직임입니다. 머리와 눈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알의 반대쪽에 꼬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 시기가 되면 새끼 고기는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머리와 눈은 이제 그 모양이 바로 잡히고 심장이 벌써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8일) 내지 (10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모래 밑에서 부화한다면 도저히 살아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니온의 알은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결코 부화하지 않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즉각 부화합니다. 이 알들은 모래 밑에 몇 주일 혹은 몇 달을 두더라도 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금물을 좀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봅시다. 이 신비로운 알의 부화는
알이 산란될 때와 마찬가지로 조수의 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만조가 되기 전 어느 날 밤 알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닥쳐오는 민물 때문에 다 씻겨져서 적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만조가 된 뒤에 지나치게 오래 있다가 알을 낳는다면 그것 또한 완전히 발육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음 밀물에 씻겨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그로니원이 성공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기회란 며칠 뿐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밀물 때이거나 아니면 만조 후 몇 밤 사이뿐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적당한 밤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밤에서도 적합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 적당한 밤에 알을 낳았다 할지라도 물이 들고 있는 중이라면 그 물에 알이 씻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만조를 너무 지나서 그날 밤에 물이 나가기 시작할 때 알을 낳는다면 다음날 밤에 밀려드는 물 때문에 씻겨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꼭 특정한 이 시간에 알을 낳아야만 그것이 안전하게 발육할 수 있습니다. 조수에 관한 지식 없이 어떤 선장도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니오는 조수에 관하여 숙련된 항해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조수의 간만을 잘 이용해서 바로 그 자신과 어린 것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채소밭에서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씨를 뿌린 후 조심스럽게 그것을 흙으로 덮고 식물이 땅에서 이와 같이 불쑥 솟아올라오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일은 그와 같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씨를 거꾸로 심었는지도 모르지. 글쎄요, 씨의 아래 위가 있을까요? 콩을 까보면 배아의 뿌리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거꾸로 심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땅속에 어떻게 심더라도 식물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라는 씨를 방해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뿌리는 어떻게 하든 방향을 아래로 돌려 자라게 됩니다. 이제 싹은 위로 자라 올라가게 되는데 위쪽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위쪽에 빛을 찾을 수 없다면 어느 쪽이든 빛이 있는 쪽으로 자라게 되는데 심지어는 빛 쪽으로 가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하는 일까지도 합니다. 한 나무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나무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나무는 벌써 2000년이 돼 있었습니다. 약 4000여 동안 이 나무는 날마다 10톤씩의 물을 꼭대기까지 빨아 올렸는데 도합 1조 5천만 미터 킬로그램 이상의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생명의 신비에는 증량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힘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시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다가 시계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모양과 그것이 내는 소리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무엇이 그처럼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가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계장치에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또한 관찰을 잘한다면 바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참 쓸모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물건의 출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아무도 그 시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 각 분야의 원자와 분자들이 우연히 합해진 것이라고 주장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부속을 만들었으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부속들을 합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또한 사람의 귀 안에 있는 조그마한 악기는 또 어떻게 된 걸까요? 무한한 작업 능력을 가진 심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레이더 마술을 가진 박쥐는요? 이 모두가 맹목적인 우연의 산물일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데 꼭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음을 아셨을 겁니다. 이 모두가 우연이냐 아니면 일정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야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어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생애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길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을 결정합니다. 요컨대 사람이 만일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사람은 스스로가 택하여 짊어지는 책임 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욕구 외에는 법이 있을 수 없으며 궁극적인 선과 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활 철학을 가진다면 그 결과는 혼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계획이 있고 계획자가 있다고 합시다. 설계와 설계자가 있다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고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엇갈리는 일을 함으로써 혼란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꼭 일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계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들은 책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며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오늘날의 결과를 볼 때 세계 전체나 나 개인으로 볼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최고의 존재, 어떤 위대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